옛날 옛적 바닷길의 중심지였던 인천 제물포의 젊은 과부 상인 서연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남겨진 작은 상단을 조선 제1의 거상으로 키워낸 비범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상단의 오랜 일꾼인 박영감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짐짝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요.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몸은 괜찮으시오? 어서 의원에게 보이시오. 하오나,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저 무거운 짐들은 어찌합니까? 짐은 걱정 마시오. 영감 몸부터 챙기셔야지요. 사람은 내가 새로 구하면 되니? 서연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풋내기들 뿐이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 갔습니다.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마당에는 다부진 체격의 사내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강무진이라 하옵니다. 마님. 강무진이라는 사내는 넓은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수려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고인이 된 지아비와 풍모가 엇비슷하여 마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였느냐? 예, 마님.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입니다만 장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좋다. 내일부터 내 배에서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님은 무진을 배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무진은 돛줄이며 짐꾸러미며 척척 다루어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무진아. 자네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구나. 어느덧 닷새가 지나고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진 또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 항구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밑창부터 차례로 내립니다. 무진은 다른 일꾼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등과 팔이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일이 한창 무르익자 무진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옷통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다시 밧줄을 잡았지요. 마침 갑판 위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친 뒤 무진은 항구 뒤편 우물가로 향해 물을 한가득 퍼서 머리와 가슴에 끼얹었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탄탄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지요. 혼잣말, 어머나. 저게.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진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단단한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가.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무진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의 이문을 남겼구나.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하고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무진아, 오늘 밤 연회를 열 것이니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마님. 진귀한 음식들로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무진은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보기를 마친 무진은 짐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헌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무진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방 안 목욕통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살 아래로 비치는 하얀 살결과 젖은 머리칼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혼잣말. 아니. 저게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쩜 저리도 고우실까? 무진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그리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급히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심장아,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무진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밖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아,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요. 한참 만에야 안방에 들어선 무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진아,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한 잔 들려무나. 아이고, 마님.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몇 잔 술이 오가자 술기운이 오른 무진은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칭찬이 과분하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은 제 눈에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우시지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진의 구릿빛 어깨가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무진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더냐? 그럼요, 마님.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습니다요. 그 말을 끝으로 무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님.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널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무진은 눈을 떴습니다. 자기 팔을 베고 잠든 마님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무진과 마님은 서로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색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잣말,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무진의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며칠이 지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마님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혼잣말, 일이 속만 끓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무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님이 들어서는 순간 무진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어찌 무진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에 무진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닝보의 밤하늘 아래에서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배에는 값비싼 청나라 비단이 가득 실렸지요. 헌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선이다. 마님, 어서 안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왔고 그 선두에선 두목이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닝보에서 산 그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무진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오오라, 이놈. 무진이 아니더냐. 이제야 일을 끝내는 게냐. 무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여? 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는 어쩐지 무진을 아는 것 같았지요. 이놈이 진즉 신호를 보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 두목.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두목. 그럼 혹시 내가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무진이 바로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달콤했던 말과 눈짓, 그 밤의 속삭임마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과의 정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노를 하나 움켜쥐고 해적 무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지나가려거든 내 피를 보고 가시오. 이놈이 아주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지. 여봐라, 저놈부터 쳐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서 칼을 높이 치켜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이 무진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웠지만 이내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무진의 목숨만은. 제발. 진작 그럴 것이지. 비단을 챙겨라.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고 마님은 쓰러진 무진을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밤낮으로 무진을 간호했습니다. 배신감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신을 지키려던 그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사흘 뒤 무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내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무진은 비틀거리며 마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무진은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마님은 담장 안에 선 채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을 틈도 없이 비단에 자금을 댔던 한양 제1의 거상, 황상인이 들이닥쳤습니다.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당장 내 돈을 물어내시오.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좋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마님은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했지만 겨우 절반가량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 옛집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떠난 줄 알았던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않고 마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로 오시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님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리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마련해준 작은 초막에 머물게 된 마님. 그 시각, 무진은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해적대의 뒤를 밟다가 두목의 신복이 황상인의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하! 수만 양 어치 비단에다. 선물로 준 10만 양까지 내가 다 삼켰으니 이야말로 2배로 남는 장사로다.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그 여편네가 순진하게 그대로 속을 줄이야.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비단을 빼앗기 위해 황상인과 해적대가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이었지요. 혼잣말,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무진은 복수보다 비단을 되찾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해적선으로 향했습니다. 해적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 그는 몰래 배에 올라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님의 비단과 그동안 약탈한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비단과 재물을 작은 나룻배에 옮겨 실은 뒤 창고 사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씨 하나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그 틈을 타 무진은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무진아.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요. 마님은 벅차오르는 기쁨에 무진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은 그날 밤 엿들은 모든 사실을 마님께 전했습니다.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하지만 저들은 조정조차 손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방법은 내게 생각이 있다. 마님과 무진은 머리를 맞대고 크고도 은밀한 복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무진은 다시 황상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느냐. 비단이 어디 있는지 썩 불어라. 그 전에 마님께 뜯어간 10만 양부터 돌려주시지요. 알겠다. 10만 양을 내주지. 그렇다면 사흘 뒤 재물포 앞섬에서 비단과 돈을 교환합시다. 무진이 돌아가자 황상인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흥, 얼어 죽을. 비단만 손에 넣고 그놈들은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드디어 사흘 뒤 밤, 무진과 마님은 비단을 싣고 약속한 외딴섬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해적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황상인과 해적들이 섬으로 내렸습니다.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멍청한 놈들.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잔치가 아니다. 이건 내 놈들의 장례식이다. 그동안 황상인과 해적들에게 당해왔던 재물포의 상인들이 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여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쇠스랑과 도끼를 든 상인들은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은 죽기 살기로 맞섰고
어느덧 해적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적 두목이 맹수처럼 날뛰었지만 그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무진이었습니다. 두목, 당신 상대는 이 강무진이다. 이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은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맞붙었고 마침내 무진이 휘두른 몽둥이의 두목은 정통으로 얻어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황상인 역시 사방에 둘러싸여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해적단의 완패였습니다.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내놓겠소. 결국 황상인과 해적단은 그간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고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마님과 무진은 서로를 힘껏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마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 그 뒤 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전보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재물포는 물론 한양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모든 성공 뒤에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낮에는 든든한 상단의 일꾼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다정한 지아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갖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옛날 옛적 바닷길의 중심지였던 인천 제물포의 젊은 과부 상인 서연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남겨진 작은 상단을 조선 제1의 거상으로 키워낸 비범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상단의 오랜 일꾼인 박영감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짐짝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요.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몸은 괜찮으시오? 어서 의원에게 보이시오. 하오나,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저 무거운 짐들은 어찌합니까? 짐은 걱정 마시오. 영감 몸부터 챙기셔야지요. 사람은 내가 새로 구하면 되니? 서연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풋내기들 뿐이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 갔습니다.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마당에는 다부진 체격의 사내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강무진이라 하옵니다. 마님. 강무진이라는 사내는 넓은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수려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고인이 된 지아비와 풍모가 엇비슷하여 마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였느냐? 예, 마님.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입니다만 장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좋다. 내일부터 내 배에서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님은 무진을 배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무진은 돛줄이며 짐꾸러미며 척척 다루어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무진아. 자네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구나. 어느덧 닷새가 지나고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진 또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 항구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밑창부터 차례로 내립니다. 무진은 다른 일꾼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등과 팔이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일이 한창 무르익자 무진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우통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다시 밧줄을 잡았지요. 마침 가판 위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친 뒤 무지는 항구 뒤편 우물가로 향해 물을 한가득 퍼서 머리와 가슴에 끼얹었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탄탄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지요. 혼잣말, 어머나. 저게,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진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단단한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가.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무진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의 이문을 남겼구나.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하고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무진아, 오늘 밤 연회를 열 것이니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마님. 진귀한 음식들로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무진은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보기를 마친 무진은 짐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헌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무진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방 안 목욕통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살 아래로 비치는 하얀 살결과 젖은 머리칼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혼잣말. 아니. 저게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쩜 저리도 고우실까? 무진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그리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급히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심장아,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무진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밖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아,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요. 한참 만에야 안방에 들어선 무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진아,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한 잔 들려무나. 아이고, 마님.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만 울고, 자,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몇 잔 술이 오가자 술기운이 오른 무진은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칭찬이 과분하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은 제 눈에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우시지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진의 구릿빛 어깨가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무진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더냐? 그럼요, 마님.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습니다요. 그 말을 끝으로 무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많이.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널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무지는 눈을 떴습니다. 자기 팔을 베고 잠든 마님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무진과 마님은 서로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색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잣말,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무진의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며칠이 지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마님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혼잣말, 일이 속만 끓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무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님이 들어서는 순간, 무진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어찌, 무진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에 무진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닝보의 밤하늘 아래에서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배에는 값비싼 청나라 비단이 가득 실렸지요. 헌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선이다. 마님, 어서 안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왔고 그 선두에선 두목이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닝보에서 산 그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무진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오라, 이놈. 무진이 아니더냐. 이제야 일을 끝내는 게냐. 무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여? 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는 어쩐지 무진을 아는 것 같았지요. 이놈이 진즉 신호를 보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 두목.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두목. 그럼 혹시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무진이 바로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달콤했던 말과 눈짓, 그 밤의 속삭임마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과의 정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노를 하나 움켜쥐고 해적 무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지나가려거든 내 피를 보고 가시오. 이놈이 아주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지. 여봐라, 저놈부터 쳐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서 칼을 높이 치켜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이 무진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웠지만
이내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무진의 목숨만은. 제발. 진작 그럴 것이지. 비단을 챙겨라.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고 마님은 쓰러진 무진을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밤낮으로 무진을 간호했습니다. 배신감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신을 지키려던 그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사흘 뒤 무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많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내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무진은 비틀거리며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많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무진은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마님은 담장 안에 선 채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을 틈도 없이 비단의 자금을 댔던 한양 제1의 거상, 황상인이 들이닥쳤습니다. 10만 냥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당장 내 돈을 물어내시오.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좋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마님은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했지만 겨우 절반가량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 옛집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많이.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떠난 줄 알았던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않고 마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로 오시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님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리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마련해준 작은 초막에 머물게 된 마님. 그 시각, 무진은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해적대의 뒤를 밟다가 두목의 신복이 황상인의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하! 수만 냥 어치 비단해다. 선물로 준 10만 냥까지 내가 다 삼켰으니 이야말로 2배로 남는 장사로다.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그 여편네가 순진하게 그대로 속을 줄이야.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비단을 빼앗기 위해 황상인과 해적대가 처음부터 짜고 친 것이었지요. 혼잣말.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무진은 복수보다 비단을 되찾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해적선으로 향했습니다. 해적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 그는 몰래 배에 올라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님의 비단과 그동안 약탈한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비단과 재물을 작은 나룻배에 옮겨 실은 뒤 창고 사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씨 하나를 던졌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그 틈을 타 무진은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무진아.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요. 마님은 벅차오르는 기쁨에 무진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은 그날 밤 엿들은 모든 사실을 마님께 전했습니다.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하지만 저들은 조정조차 손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방법은 내게 생각이 있다. 마님과 무진은 머리를 맞대고
크고도 은밀한 복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무진은 다시 황상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느냐. 비단이 어디 있는지 썩 불어라. 그 전에 마님께 뜯어간 10만 양부터 돌려주시지요. 알겠다. 10만 양을 내주지. 그렇다면 사흘 뒤 제물포 앞섬에서 비단과 돈을 교환합시다. 무진이 돌아가자 황상인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흥, 얼어 죽을. 비단만 손에 넣고 그놈들은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드디어 사흘 뒤 밤, 무진과 마님은 비단을 싣고 약속한 외딴섬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해적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황상인과 해적들이 섬으로 내렸습니다.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멍청한 놈들.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잔치가 아니다. 이건 내 놈들의 장례식이다. 그동안 황상인과 해적들에게 당해왔던 제물포의 상인들이 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여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쇠수랑과 도끼를 든 상인들은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은 죽기 살기로 맞섰고 어느덧 해적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적 두목이 맹수처럼 날뛰었지만 그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무진이었습니다. 두목, 당신 상대는 이 강무진이다. 이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은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맞붙었고 마침내 무진이 휘두른 몽둥이의 두목은 정통으로 얻어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황상인 역시 사방에 둘러싸여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해적단의 완패였습니다.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내놓겠소. 결국 황상인과 해적단은 그간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고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마님과 무진은 서로를 힘껏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진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마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 그 뒤 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전보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제물포는 물론 한양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모든 성공 뒤에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낮에는 든든한 상단의 일꾼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다정한 지아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갖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옛날 옛적 바닷길의 중심지였던 인천 제물포의 젊은 과부 상인 서연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남겨진 작은 상단을 조선 제1의 거상으로 키워낸 비범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상단의 오랜 일꾼인 박영감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짐을 옮기던 중 그만 짐짝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요.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몸은 괜찮으시오? 어서 의원에게 보이시오. 하오나, 청나라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저 무거운 짐들은 어찌합니까? 짐은 걱정 마시오. 영감 몸부터 챙기셔야지요. 사람은 내가 새로 구하면 되니? 서연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즉시 새 일꾼을 구하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밧줄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는 풋내기들 뿐이라 마님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지원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마당에는 다부진 체격의 사내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강무진이라 하옵니다. 마님. 강무진이라는 사내는 넓은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수려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고인이 된 지아비와 풍모가 엇비슷하여 마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였느냐? 예, 마님.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입니다만 장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좋다. 내일부터 내 배에서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님은 무진을 배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무진은 돛줄이며 짐꾸러미며 척척 다루어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님, 어제 말씀하신 짐들은 모두 새로 손봐두었습니다. 잘하였구나, 무진아. 자네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구나. 어느덧 닷새가 지나고 마님의 상선은 청나라 닝보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진 또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은 마침내 닝보 항구에 닿았습니다. 자, 모두 조심하시오. 화물은 밑창부터 차례로 내립니다. 무진은 다른 일꾼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등과 팔이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일이 한창 무르익자 무진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우통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다시 밧줄을 잡았지요. 마침 갑판 위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친 뒤 무진은 항구 뒤편 우물가로 향해 물을 한가득 퍼서 머리와 가슴에 끼얹었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탄탄한 몸이 햇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지요. 혼잣말, 어머나. 저게,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진의 울끈불끈한 어깨와 단단한 허리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가. 서방님을 잃은 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전신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감아도 무진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잣말, 그 몸이 웬만한 무쇠보다도 단단해 보였지.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닝보의 대상인들과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 이로써 갑절의 이문을 남겼구나. 오늘은 모두 흥겹게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하고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무진아, 오늘 밤 연회를 열 것이니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마님. 진귀한 음식들로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 무진은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보기를 마친 무진은 짐을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헌데 마님의 방 앞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응? 이 시간에 웬 물소리라. 무심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무진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방 안 목욕통에서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채 몸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살 아래로 비치는 하얀 살결과 젖은 머리칼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혼잣말. 아니. 저게 사람이신가? 선녀이신가? 어쩜 저리도 고우실까? 무진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그리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급히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의 심장아,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무진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밖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아,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요. 한참 만에야 안방에 들어선 무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마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진아,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한 잔 들려무나. 아이고, 마님.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대해주시니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무진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만 울고 자, 잔이나 들거라.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몇 잔 술이 오가자 술기운이 오른 무진은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칭찬이 과분하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은 제 눈에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우시지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진의 구릿빛 어깨가 다시금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솟아오르는 열기에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무진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더냐? 그럼요, 마님. 세상 천지에 마님만큼 고운 분은 없습니다요. 그 말을 끝으로 무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마님.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 나도 널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무진은 눈을 떴습니다. 자기 팔을 베고 잠든 마님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무진과 마님은 서로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색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잣말,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무진의 눈에 천한 계집으로 보이면 어찌할꼬. 며칠이 지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마님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혼잣말, 일이 속만 끓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다. 그날 밤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살금살금 무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님이 들어서는 순간 무진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어찌. 무진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에 무진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닝보의 밤하늘 아래에서 연인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배에는 값비싼 청나라 비단이 가득 실렸지요. 헌데 서해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선이다. 마님, 어서 안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해적선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왔고 그 선두에선 두목이 칼자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닝보에서 산 그 비단을 내놓거라. 그런데 해적 두목이 갑자기 무진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오라, 이놈. 무진이 아니더냐. 이제야 일을 끝내는 게냐. 무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여? 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는 어쩐지 무진을 아는 것 같았지요.
이놈이 진즉 신호를 보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 두목.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두목. 그럼 혹시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무진이 바로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해적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저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달콤했던 말과 눈짓, 그 밤의 속삭임마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과의 정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노를 하나 움켜쥐고 해적 무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지나가려거든 내 피를 보고 가시오. 이놈이 아주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지. 여봐라, 저놈부터 쳐라. 해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서 칼을 높이 치켜들었고 번쩍이는 칼날이 무진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웠지만 이내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무진의 목숨만은. 제발. 진작 그럴 것이지. 비단을 챙겨라.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고 마님은 쓰러진 무진을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밤낮으로 무진을 간호했습니다. 배신감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신을 지키려던 그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사흘 뒤 무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내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무진은 비틀거리며 마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무진은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마님은 담장 안에 선 채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을 틈도 없이 비단의 자금을 댔던 한양 제1의 거상, 황상인이 들이닥쳤습니다.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당장 내 돈을 물어내시오.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좋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마님은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했지만 겨우 절반가량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 옛집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떠난 줄 알았던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않고 마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로 오시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님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리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마련해준 작은 초막에 머물게 된 마님. 그 시각, 무진은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해적대의 뒤를 밟다가 두목의 신복이 황상인의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수만 양 어찌 비단해다. 선불로 준 10만 양까지 내가 다 삼켰으니 이야말로 2배로 남는 장사로다.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그 여편 내가 순진하게 그대로 속을 줄이야. 모든 것이 계획